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험이 끝났죠? 잘 보셨어요? 잘 보신 거예요? 시험지는 잘 봤고, 네, 답은 잘 썼어요? 네, 오늘 해설 강의를 하는데 뭐 다 아시죠? 거의. 그렇지 않아요? 답 뜨거운 감자, 음이름. 아, 뭐 이게 어떨까 저게 어떨까 이런 것들이요. 네, 그게 다행히 올해 좀 아는 선생님들이 많이 채점자로 들어가셔서 이번 금요일에 들어갔다 나오셔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준 음이름 그거는 사실은 음이름을 써야 돼요. 음이름이 뭐예요? 다라마바 사가나다 이거를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음이름을 우리말로 쓰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뭐 C, D, E, F, G, A, B, C 이렇게 쓰셔도 맞고, 예, 일단은 거기까지인데요. 근데 개 이름으로 쓰셨는데 괄호치고 뭐 F 뭐 이렇게 했다. 그럼 일단은 의미가 통하니까 맞게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고정도법이 있고 이동도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정도법으로 썼는지 이동도법으로 썼는지 모르니까 그냥 음이름을 쓰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음으로 쓰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절대음 해갖고 뭐라고 이렇게 쓰셨다거나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혼동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 여지가 있어요. 뭐가 여지가 있냐면 이동도법으로 쓰신 분들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고정도법으로 쓰셨겠죠. 그래서 그게 모르겠어요. 그거 고정도법으로 썼다고 생각을 하고 레라고 만약에 썼으면 이거를 맞게 할 것인가 아닌가. 근데 이것 때문에 문제 몇 점이에요? 한 4점. 그죠? 이것 때문에 4점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사실 약간 그 평가의 그 뭐죠? 평가를 하려고 하는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논의가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그거는 진짜 좀 열어봐야 알 것 같은데, 근데 또 약간 좀 걸리는 부분은 이번 시험이 전체적으로 쉬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육학은 굉장히 점수를 주는 쪽으로 채점을 하고 전공은 굉장히 점수를 깎는 쪽으로 채점을 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좀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학 때문에 지금 막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전공 뭐 거의 뭐 별로 틀린 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봤을 때 이렇게 전공은 되게 별로 안 틀렸는데 교육학이 꽈락될까봐 막 바들바들 떨고 계신 분들 되게 많으신데, 문제가 이렇게 나온 약간 오픈형으로 문제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꽈락은 안 준대요. 그러니까 전공을 좀 잘 보셨는데 교육학을 못 봤다. 그런 분들은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냥 당연히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난이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좀 궁금하시죠? 얼만큼 컷이 올라갈까? 이게 아마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2009년도에 문제가 바뀌었었잖아요. 그 뭐죠? 예, 주관식으로 나오다가 객관식으로 바뀌었던 해. 그 해가 문제가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2차 문제도 정말 딱 나올 거. 리머 심리적 교육론 나오고, 그 다음에 개념 중심 나오고, 그러니까 정말 2차 문제가 가장 좋았던 해예요. 사실 첫 번째 해가 뭐냐면, 작년도 사실은 난이도의 문제에 있어서나 그 다음에 문제도 가장 중요한 게 나왔고요. 논술도 리머의 아니고 경험 중심 교육론이 나왔고, 그리고 또 이제 논술로 나오는 것들도 정말 나올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난이도를 맞춰서 나왔어요. 근데 첫 해는 굉장히 공을 들여요. 시험이 바뀌는 해에. 그래서 굉장히 그 시험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두 번째 해가요. 이게 징크스예요. 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해가 만점이 되게 많았던 해예요. 그러니까 만점 아니건, 그러니까 올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객관식 문항에서 갑자기 난이도가
이게 좀 조절이 안 되는 거 있죠. 그냥 약간 첫 해는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잘 제시해주고 나서 두 번째 해는 이게 뭐지? 약간 그렇게 나오고요. 그렇게 미루어 볼 때 세 번째 해는 확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 실패, 올해는 제가 보기엔 실패예요. 난이도는. 이거는 변별력에 있어서 이거보다는 사실 어려웠어야 되고 공부하셨던 선생님들이 되게 허무할 수 있는 문제들이 꽤 있었어요. 꽤 있는 게 아니라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물어보면서도 중요한 걸 물어볼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표면적으로 물어봤을까? 좀 더 심층적으로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래서 일단 점수가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시죠. 그죠? 이제 그 폭이 얼마냐가 이제 문제인 건데 뭐 제가 전혀 가늠을 안 해보고 저랑 이제 통화하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정확한 채점 기준을 알고 채점을 해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저한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글을 컷이요? 하도 컷을 많이 물어봐서 그러니까 그렇게 쓴 거예요. 그 카페에다가 글을 쓴 게 교육학에 대한 변수가 있고 그다음에 전공은 우리 모두 다 같이 생각하는 대로 올라갈 건데 그게 얼마만큼인지는 일단 우리가 이제 대략 제가 이렇게 점수 문제 답을 같이 한번 맞춰보고 여러분들이랑 써보고 투표해요. 항상 항상 투표하잖아요. 그 몇 점 예상 점수를 투표를 해봐요. 지역별로. 그러면 이제 그 투표한 결과에서 대략 몇 퍼센트 정도의 어느 정도의 그 신뢰도가 있는지는 제가 그동안에 쭉 해왔기 때문에 대략 정도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올라 있는 그 점수가 다 믿을 만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올해는 TO가 많다는 게 굉장히 큰 변수예요. TO가 다른 해보다 정말 많거든요. 2배, 그러니까 보통 평균이 100명 정도였고 제일 적을 때는 뭐 21명, 22명 뭐 이렇게 됐다가 지금 이제 200명이 좀 넘는 220, 30명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변수가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교육학도 있고 그다음에 시험 지역에 대한 그 변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네, 여러 가지.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차를 준비해야 될까요, 말까요인데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나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후회를 안 하려고 한 달 정도잖아요. 한 달 후면 딱 발표가 나죠. 언제 발표해요? 1월 6일? 한 달도 안 됐네요. 한 달도 안 되네요. 네, 1월 6일까지 열심히 준비를 하세요. 무조건 열심히 준비를 하시고 그러면은 그동안에 수업 실현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실기도 어느 정도 시험 볼 수준에까지 이제 한 번씩 다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합격을 하면 당연히 이제 합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는 거고 만약에 합격이 안 되더라도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뭐 다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모든 결과라는 게. 그랬을 때도 그만큼 그 시간만큼 이렇게 농축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만약에 안 하면 그냥 이제 맨날 그 틀린 문제를 생각하며 한 달을 일어났다 자다 일어나다 자다 일어났다 벌떡벌떡 하면서 한 달을 보내는 것밖에 별로 저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부분은 잘 보셨겠지만 또 생각보다 문제는 쉬웠는데 나 혼자 실수가 많은 것 같다는 문자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수를 다 하고 나온 것들이 나오면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들이고 언제나 무슨 시험이나 다 왜 내가 이 학부를 이렇게 봤을까?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네, 그런 거는 일단 잠깐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건 이걸 맞춰드리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그냥 내가 어느 정도 했는지를 궁금해서 더 이상 그 다음 단계를 못 하겠다 이런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냥 가이드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채점은 이렇게 채점 기준은 그래도 이제 뭐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채점하러들 다 들어가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주 정도에 제가 수업할 때 정도면 아, 요건 이렇게 채점했대요. 뭐 요 정도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그냥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답을 맞추고 그 다음에 빨리 잊어버리고 그 수업 오리엔테이션 그 금요일 날 하는 수업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해설 강의는 인강으로 제공을 해드린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수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그러니까 제가 그것도 사실 학원이랑도 이렇게 조율해야 되는 내용들이 되게 많고 이걸 하기 위해서 항상 강의실이 엄청나게 문제거든요. 그때가 되면 엄청나게 많은 강의실이 필요해요. 그리고 거의 제가 막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몇 명을 받아야 제가 다 받을 수 있을까? 막 이거를 막 계산을 해봤더니 하루에 8시간씩 하면 15일 동안 8시간을 제가 앉아있으면 200명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한 번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간을 좀 줄여서 만약에 하프타임으로 저기를 하게 되면 2번을 받을 수 있고 약간 이제 근데 그 200명 정도라는 인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가야 되잖아요. 하는 걸 한 분 한 분씩 받으려야 되는 거니까 거의 이거는 그냥 매달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때가 제일 끔찍해요. 요 시간이 그냥 아침에 한 9시에 오면 밤에 한 9시, 10시까지 그냥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욕창 날 것 같다고 정말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근데 이제 춥고 막 몸도 막 이제 힘드니까 맨날 전기장판 뭐죠? 그 방석 그거를 딱 갖다 놓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거의 요 둘둘 말고 그러고 앉아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일단 가이드라인은 120명으로 드렸어요. 직강을. 그러니까 이번에 TO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수강하신 선생님만을 제가 다 받는다고 해도 다 커버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거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이따가 좀 제가 나눠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인원이 못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열어드려야 되잖아요. 길을.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다시 보고 싶지 않겠지만 시험지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교시부터 보겠는데요. 1교시부터 시험지 다 받으셨어요? 네. 그리고 이따가 질문은 따로 받을게요. 이따가 뭐 아마도 질문하고 싶은 부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질문은 조금 이따가 그것도 제가 대답해 드리는 것도 그러니까 되게 원론적인 선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선생님 이렇게 썼는데 맞아요? 뭐 이제 이런 질문을 대부분 하실 거예요. 만약에 이거 썼는데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실 채점표도 안 나온, 그러니까 채점을 들어가신 선생님한테 뭔가 이렇게 공식적인 얘기를 듣지 않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 제가 보통 채점표 다 만들어 드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드리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출제 의도가 어떤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이제 논술이나 서술 때문에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썼으면 이게 맞게 채점이 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정도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정확한 채점을 하겠다는 거는 아니시죠? 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그 화성 분석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은 딱 그냥 답이 떨어지는 것들이니까 그런 거나 뭐 이제 여러 가지 저랑 한번 같이 일단 맞춰보죠. 그리고 중요하다는 거 많이 나왔죠. 그쵸? 익숙하셨죠? 네, 문제 풀면서 어떤 선생님이 초수분이 이렇게 문자들이 되게 많이 왔는데 모의고사 보는 기분인데 왜 이렇게 쉬운지 그러니까 모의고사랑 되게 스타일은 비슷한데 이게 너무 정말 이게 답일까? 호모포니, 폴리포니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이걸 물어본 걸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문제를 보통 물어볼 때는 한 2~3번은 꽈서 문제를 물어보고 하나 물어볼 때 한 5~6가지씩 물어보고 막 이랬는데
그냥 딱 보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폴리포니 같이 이렇게 나오면서 호모포니 이게 과연 답일까를 몇 번을 보고 그런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솔직히. 그죠? 기입형에서는. 그래서 네, 참 시험지 보고 나서 많이 허무하긴 했는데 그래도 네, 그 안에서 또 편차가 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1번은 뭐예요? 실험지필평가. 그죠? 지금 들려주는 음악은 지금 들려주는 뭐의 이름을 쓰시오. 이것도 다시 한번 보셨죠? 정말 실험지필평가일까? 혹시 다른 무엇인가가 아닐까? 근데 아무리 봐도 다른 게 생각이 안 나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1번은 실험지필평가이고요. 그 다음에 2번도 뭐예요? 교육과정에 있는 1차, 2차, 3차 해서 그러니까 우리 계속 뭐 했어요? 그 교육과정의 변천 해가지고 그 목표에 대한 거 뭐 이렇게 해서 다 분류해갖고 가르치기 해서 했었죠. 1번은 2번. 근데 요것도 마지막 시간에 한번 정리해드리면서 인격에 대한 얘기 굉장히 강조했었잖아요. 그죠? 2번의 첫 번째 기억이 인격이고 그 다음에 니은은 뭐예요? 전인적 인간 해서 이거는 네, 이걸 못 쓰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안 계실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네, 그 다음에 자 3번 동형진행에 관한 건데 자 이것도 동형진행의 의미만 알면 이거는 문제를 풀 수 있죠. 동형진행은 몇 마디 단위로 반복되고 있어요? 4마디. 그 다음에 이 반복은 몇 번째 마디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예, 12번째 마디. 네. 저는 이 문제를 보고 정말? 3번까지도 계속 정말 그러면서 문제 푸셨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이 4마디 단위로 반복이 되고 이게 무슨 조가 변하는 걸 물어본 것도 아니고 왜 여기서 이것만 물어봤을까 했는데 어쨌건 그렇게 내셨어요. 네, 뭐 해설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4번. 자, 여기에서는 더블 베이스를 추가해서 화음의 근음을 연주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 많이 연습했던 것들이죠. 이조악기에 대한 거 해서 화음 맞추는 거. 자, 그래서 이게 뭐하고 뭐예요? 기억은 D.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D, A인데 요거를 자, 여기까지가 일단 모범 답안. 그리고 요거에서 이걸 틀리게 하면 이상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쓰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이거는 결과가 나와봐야 할 것 같아요. 요거는 마음을 비우고 계세요. 일단 1점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반점을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레라고 썼을 경우는. 근데 구성음은 음이름 만약에 정말 개 이름이 아닌 거를 정말 강조하고 싶었으면 줄이라도 쳐줬어야 돼요. 음이름에다가 혹시 이제 좀 더 생각을 해서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이거는 뭐 이조악기 원래 그 클라의 인 A면은 단삼도 올려 그리죠. 그러니까 얘는 단삼도 내려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바수는 테너 음자리표로 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예, 적으시면 되죠. 그래서 고음들의 구성음을 보고 그거에 대한 화성의
네. 그리고 혼이 같은 경우는 몇 도예요? 이것도 우리 했었죠. 이면 몇 도 아래에서 소리가 나요? 단육도 아래에서 소리가 나죠. 이것도 혼이도 했었잖아요. 근데 요거 우리 실수 많이 했었어요. 그쵸? 장육도로 실수해서 이거 네. 어쨌건 뭐 이거는 여기까지 뭐 안 해봤던 거 전혀 없죠.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5번은 건반악기로 근데 이건 이제 그 숫자점을 좀 파악을 하는 건데 46이니까 요거는 그 구성음의 이름이 어떻게 되냐. 사실 이거 그냥 줄 그어줘도 됐었는데요. 그죠? 왜 이거를 굳이 그냥 오선보 그냥 거기다가 답지 바뀔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선보 하나만 주면 거기다 그리고 이렇게 그려서 아는 사람은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화성을 물어보기 위한 거지 음이름과 대이름을 구별하세요라는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아마 채점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채점 기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이라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일단 그 첫 번째 그 46화음은 몇 음을 중복을 해야 돼요? 5음을 중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아래서부터 그리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E 그 다음에 A, C 샵. 물론 요거를 음이름으로 쓸 수 있죠. 마, 가, 그 다음에 뭐죠? 올림다. 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옛날에도 어떤 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냐면 뭐 육보를 쓰세요. 뭐 육보 부호를 쓰세요. 뭐 약간 이런 거 있죠. 약간 그 끝에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그려야 되는지 덩이라고 써야 되는지 뭐 이런 거 헷갈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약간 문제의 본질과 조금 원래 그거는 그 장단을 묻기 위한 거였는데 그걸 어떻게 치는 주법을 묻기 위한 거였는데 결국 맨 마지막에 쓰는 최종 단계에서 이게 음이름이냐 개이름이냐 때문에 그거를 하면 사실은 그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거에서 조금 네 그렇게 되죠. 네 이거는 다음 주면 그래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 4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모 대신에 4를 쓰라는 거예요. 3 대신에 4를 쓰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뭐가 되나요? D, E, A. 아래서부터 순서대로니까 D 그러면 D가 뭐가 돼요? 라, 시, 도, 레 해서 4가 되는 거죠. 이 베이스로부터 3 대신에 4를 쓰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는 D 그 다음에 이제 5를 써야 되잖아요. 4, 5를 쓰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5가 해당하는 게 2가 되는 거고 그러면 네 그래서 그 D가 다음에 C샵으로 해결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 써요? 그는 똑같이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를 쓰는 거고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6번 기억은 폴리포니 니은은 호모포니 네, 그 다음에 7번은 모모는 7번 앞에 기억은 휘모리 잡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곡은 해서 니은의 뭐예요? 6, 7월 흐린 날. 자, 이 곡도 많이 연습했었죠. 그리고 심지어 제가 불러드리기까지 했죠. 아마 소리를 제가 시험 보고 나면 제 목소리가 들린다는 분들 되게 많은데 6, 7월 흐린 날 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노래를 막 불러드렸던 그 곡이 나왔네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8번. 자, 이거는 요것도 뭐 거의 비슷한 스타일로 문제 많이 풀어봤죠. 근데 여기 뭐가 되냐면 이것도 마지막인가 그 전전 모의고사인가에서 이런 거 풀어봤었잖아요. 그죠?
그 영관 정답의 11번째 곡으로 해서 지금 그 북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어떤 종류의 북이냐. 근데 영관이 등가예요? 헝가예요? 헝가에서 하니까 얘는 답이 진고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율 연주하는 악기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게 니은이 뭐예요? 태평소. 네. 사실 제가 이게 보면서 했던 문제들 싹 한번 찾아봤거든요. 진짜 거의 다 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속 뒤집힐까봐 안 갖고 왔어요. 그걸 다 이거 여기 있네 하면은 네, 뭐 다 맞으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안 그러면 네, 좀 열받을 수 있어서 했던 문제들 거의 사실은 유형도 그렇고 뭐 근데 너무 쉽게 나와서 큰 의미도 없더라고요. 그냥 그 다 했던 그리고 이제 악곡 그 뭐 국악 심화에서 또는 그 문제풀이에서 근데 이제 문제풀이 어떤 선생님은 또 문제풀이 반복의 힘을 느끼고 왔습니다. 하고 이제 문자가 왔는데 아마 문제풀이들 반복 한 3번, 4번 하신 분들은 그냥 딱 문제들 생각나시는 거 많았죠? 그죠? 그러니까 네, 더 어려웠어야 돼요. 9번 다음 태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에 해당하는 숫자와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세요. 근데 이번에 국악이 너무 편중된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서양음악하고 국악으로 봤을 때 뭔가 그래도 변별이 될 만한 문제들은 다 국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뭐죠? 문항 난이도나 그 다음에 문항의 그 평가 분포도나 이게 많이 달라졌던 해는 그닥 많지 않거든요. 근데 아무튼 올해는 굉장히 예외적인 해인 것 같긴 해요. 그 태평가는 가곡 한 바탕을 부를 때 마지막으로 노래하는 곡이고 초장의 시작 부분에서 검은고만 타다가 합장단인 몇 박부터? 네, 12박부터 노래가 시작되면서 세필이 대금, 해금, 장구 뭐 이런 것들이 반주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정간보 이렇게 반주부터 이렇게 노래 나오죠. 그 다음에 제 4장 7박에 이르러서는 장구 연주자가 장구 채편의 어느 부분을 쳐요? 네, 복판 부분을 치면 분위기가 고조된다. 그래서 이건 주법에 관련된 거에서 같이 봤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10번 가나는 어느 고악보에 대한 설명과 그 악보의 일부분이다. 사실 이것도 뭐 여러 번 했었죠. 모의 명인인 검은고의 명인인 누가? 양덕수가 17세기에 편찬하였다. 그러니까 인물사가 한 문제는 꼭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양덕수 씨 당첨이요. 양덕수 씨 당첨. 정말 누가 나올지 몰라서 그 많은 사람을 다 했는데 네. 어쨌건 이렇게 해서 기평은 아마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점수를 받으셨을 거예요. 대부분. 그죠? 모의고사에서 거의 10점 넘기가 반타작 넘기가 거의 어려웠었는데 네, 반타작 넘으면 막 좋아하셨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뭔가 실수하면 좀 심란한 네, 그런 문항이 되어 버렸네요. 자, 넘어갈게요. 자, 서술형 1번 보기는 코다이의 교수법인데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세요. 근데 잘못된 것도 너무 눈에 이렇게 확 띄게 되어 있네요. 그죠? 뭐를 강조하냐면 읽고 쓰기가 중요한 거 맞아요. 음악적 문해력이 이제 음악 교육의 목표였고 음악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악기 사용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네, 가창 교육을 강조한다라고 바꿔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무반주 가창이라고 해도 맞고, 무반주 성악, 뭐 무반주 합창, 뭐 어쨌건 네, 어떤 목소리, 네, 그것도 맞겠죠. 당연히 그 의미만 맞으면 그냥 목소리로 뭘 하겠어요, 우리가. 노래 말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 기악을 강조하지 않고 가창, 노래를 강조했다. 그거를 써주시면 의미가 맞으면 제가 보기엔 다 맞게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교수법에서는 악곡의 소재 민요 활용 강조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보기의 가락을 읽은 다음에는 주로 고정도법이 아니라 이동도법을 사용한다. 높이, 화음 등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손기호 사용하는 거 맞고요. 자, 그래서 그 내용에 근거하여 바로잡아 쓰시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코다이가 강조한 게 그 가창 교육을 강조했죠. 그래서 그거를 통한 어떤 내청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악기를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이제 틀렸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정도법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절대음을 기르기 위한 거를 위해서 달크로즈는 고정도법을 강조했죠. 근데 어떤 화음감이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학생들에게 평이하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고정도법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이동도법이라고 생각해서 달크로즈 말고는 다 이동도법으로 강조하죠. 그 다음에 리듬을 지도할 때 리듬 음절을 사용하는 방법, 이거는 음가 음절 지도법을 서술을 해주시면 돼요. 설명을 해주시는데 밑줄 친 이 리듬 음절에 대한 거는 그냥 그 개념을 다 설명해 주시면 되고, 제가 다 따로 설명 안 해드려도 되죠. 그쵸? 전격정지에 다 있죠. 그래서 요거는 뭐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푸셨을 것 같고, 그 리듬 음절 어디까지를 설명을 해야 맞게 할 것인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문제를 줬으면 사실은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해놓고 잘못 가르친 내용을 막 해서 그걸 고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제가 문제에 막 불만이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답하라는 게 굉장히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거를 그러면은 8분음표는 뭐 4분음표는 뭐 16분음표는 뭐 이렇게 하고 이거를 다 쓰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제 예시를 쓰라고 하는 건데, 그냥 정말 이 문제에서는 리듬 음절을 사용한다는 거는 각각의 다른 리듬에 각각의 다른 이름을 붙여서 연습을 하는 것이 음가 음절 그 방법이다 라고만 해도 이걸 틀렸다고 할 근거가 별로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그 설명인데, 그렇다고 뭐 예를 들어서 뭐라 이런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쓰셨을 거예요. 그쵸? 칸이 이렇게 막 있는데 비워놓는 꼴 못 보잖아요, 또. 그래서 막 쓰셨을 텐데, 그거를 쓰도록 유도하려면 일단 악보를 주고 여기를 어떻게 할 건지 적용하는 사항을 다 쓰라고 했으면 좀 채점을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할 건지가 되게 궁금해요. 이게 5점짜리예요, 이거. 그러면 앞에 이거 뭐 선택하면 1점씩 주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맥락을 설명하는 대안을 제대로 줬으면 또 1점씩 주고, 그 다음에 리듬 음절에 대해서 설명 제대로 했으면 1점 주면 5점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허무한. 네, 어쨌건 그냥 문제상으로 표면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그렇게밖에 해석하기가 네. 더 설명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틀리다고는 절대 안 할 거니까 일단은 문제에서 딱 읽히는 부분까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영역 2가지를 쓰세요 해서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인데요. 2009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음악교육과정에는 음악 개념이나 요소만을 다루는 영역이 없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마지막 시간에 열심히 얘기했던 부분이었어요. 그죠? 그랬더니 이해 영역은 없어졌고 음악 요소 및 개념 체계표가 따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영역에서 음악 요소와 개념을 지도하여야 합니까? 그러니까 2009 교육과정에서는 음악 요소 및 개념을 네, 이렇게 중에서 두 영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억에 해당하는 2가지를 쓰세요. 뭐하고 뭐예요? 표현 감상. 네.
예, 그랬더니 음악 요소 및 개념 체계표를 보니 여러 가지 음색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시범 수업에서 내용을 다루고 싶은데 영역에서 제시된 대로만 지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과서에는 몇 가지 악기만 제시되어 있는데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은 더 다양한 악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현행 교육과정에 따르면 교사는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악기를 선택하여 지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그 말을 교육과정에서 쓰면 되죠. 이 말이 있잖아요. 그쵸? 악기를 선택해서 그 학교의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실정에 따라서 적절한 악기를 선택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거를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교육과정에 있는 말을 그대로 쓰면 되는 문제. 자, 넘어갈게요. 3번. 다음은 종지와 조성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악보이다. 자, 일단 무슨 조로 시작하나요? D장조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기역과 니은 부분에 종지의 종류를 쓰세요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통론하고 화성만 나왔죠. 이것도 네, 좀 그렇지만 어쨌건 우린 답을 맞춥시다. 자, 지금까지 그 처음에 이걸로 D장조로 시작을 해서 네 번째 마디라고 하면 잠깐만요. 그 여린내기로 하니까 여린내기 시작하는 부분 빼고 그 다음 마디를 1마디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죠. 그렇게 셀게요. 그러면 마디 1, 2, 3, 4까지 왔을 때 거기는 앞에는 सब도미넌트 나오고 그 다음에 기역에서 뭐 나와요? 도미넌트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무슨 종지? 반종지. 그리고 나서 그 도미넌트 음이 계속 나오다가 마디 5에서 뭐가 나와요? 레 하면서 타닉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반종지 다음에 타닉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뭐인 거예요? 예, D 메이저인 거예요. 근데 마디 6으로 넘어가니까 거기 솔샵이 딱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전조되는 과정에 대한 지금 보시면 전조의 방법, 그 다음에 화음의 기능의 변화, 조성의 변화를 쓰라고 한 거거든요. 그럼 요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마디 5는 D장조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으뜸 화음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는 타닉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요 화음은 다음에 이제 바뀌는 조, 무슨 조? A장조의 무슨 기능을 한다? सब도미넌트 또는 뭐죠? सब도미넌트가 버금달림 기능, 네, 버금달림 기능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सब도미넌트 기능을 하는 요 공통화음을 통해서 무슨 조로 바뀐다? A 메이저로 바뀐다. 그러면 전조의 방법은 공통화음을 통한 전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능의 변화는 앞에서 왔던 조의 타닉이 다음 변화되는 조의 सब도미넌트 또는 버금달림 기능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마디 6마디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도미넌트 기능을 가진 A 메이저의 도미넌트 타닉으로 가죠. 그래서 요 A 메이저의 도미넌트 기능이 있는 요 화음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마지막에 뭐가 돼요? 조성 확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D장조의 조성 확립은 마디 4에서 마디 5로 갈 때 조성 확립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A 메이저는 마디 6에서 도미넌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타닉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조성의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들어가면 돼요. 공통화음을 통한 전조라는 방법, 그 다음에 기능의 변화는 타닉과 सब도미넌트라는 그 기능적인
기능적으로 왔던 원조와 그 다음 조에서의 바뀌는 부분, 그 다음에 조성은 이제 D조와 A조. 자, 요거를 포함해서 설명을 하면 요 세 가지가 아마 1.1.1.1씩이었던 것 같고요. 일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억에서 반종지, 그 다음에 니은은 무슨 종지? 전격종지. 그쵸? 우리 책 이름이 답이 됐어요. 네. 근데 이게 또 이제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완전 전격종지만 답이냐, 전격종지만 답이냐, 또는 둘 다 답이냐. 근데 이거는 일단 완전 전격종지라고 써야 될지 전격종지라고 써야 될지 구체적으로 쓰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전격종지까지만 써도 이거를 틀리게 할 근거가 별로 없어요. 예, 그렇긴 한데 완전 전격종지도 맞아요. 왜? 도미넌트와 타닉이 각각 무슨 위치로 있고 근음 위치로 있고 끝나는 음이 타닉음이다. 그러면 요거는 뭘로 본다? 완전 전격종지로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완전 전격종지로 쓰셨거나 전격종지로 쓰셨거나 아마 둘 다 맞게 하지 않았을까. 1.1점. 그 다음에 전조의 방법, 그 다음에 화음의 기능의 변화, 그 다음에 조성을 포함한 요 D조, A조, D장조, A장조. 요거 요렇게 맞추면 각각 하나씩이 1점씩 해서 5점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현악영산회상과 평조회상에 속하는 악곡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작성 방법에 따라. 자, 그러면 가 악곡명을 현악영산회상에 속하는 악곡 중에서 쓰세요. 이거 세령산. 그 다음에 가는 현악영산회상에 속하는 악곡들 중 어느 악곡에서 파생되었나요? 어디서 파생되었어요? 네, 중령산. 세령산은 중령산에서 파생된 거. 이것도 우리 막 문풀에서 이론 교과서에 막 이렇게 나와 있어 하면서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나의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율명은 뭐예요? 네, 황종. 근데 요거에 그 기억의 율명을 그러니까 이것도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이라고 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사실은 한자로 해서 이렇게만 쓰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것도 어떻게 채점을 할지 약간 아까 음이름, 개이름 이런 것처럼 그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은 황종이라고 쓰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한글로 황종이라고 쓰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율명이라고 그러면 황종을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앞에는 기억에 들어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까지를 황이라고 보면 뒤에 근데 그거에 율명을 쓰세요 면 황종이 맞거든요. 제가 보기엔 둘 다 맞게 할 것 같아요. 이거를 만약에 어느 한쪽으로 점수를 준다면 좀 이상해요. 황종이 일단은 여기에서 율명을 쓰라고 했을 때는 황종을 쓰는 게 맞거든요. 근데 네, 어쨌건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근거를 가와 나의 두 악곡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그러면 이 가 악곡은 황종궁 계면조의 악곡인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변조한 거예요? 완전 사도 아래에서 변조한 곡이죠. 그래서 그 완전 사도 아래에 해당하는 음이 중려에서 완전 사도 아래 음은 황종이기 때문에 뭐 답은 황종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 두 악곡의 관계를 묻는 관계성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 1.25로 해서 점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4번 같은 경우는 2점으로 해서 1, 2, 3은 1점씩 하고 4번 괄호는 2점으로 해서 그 문제가 그러니까 채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제가 모의고사 해설하면 거의 3시간씩 했는데 우리 요 시험은 30분이면 끝나는 할 게 없어요. 해설을 할게. 자, 일단 1교시는 이렇게 보고 2교시 보겠습니다. 2교시. 첫 번째는 네, 우리 12음 기법도 많이 봤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 마지막 주 문제가 우연성 문제였는데 딱 나와서 반가웠어요. 그 과로 고등학교 김교사가 김교사 감상 수업을 하는데 지도안의 일부이다. 그래서 크로이츠 슈필은 누구의 작품? 네, 슈토카우젠의 작품이고 케이지의 4분 33초이고 그 다음에 디귿에서 총열 음악 작곡 기법적 특징을 살펴본다 했거든요. 그러면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작곡가명, 니은의 악곡명,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평가 영역 분류표에 음악사에서 작곡가와 작품에 대한 거 묻겠다고 했죠. 그냥 그걸 아주 표면적으로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각 시대별 양식사에 대해서 묻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여러 시대가 나온 건 아니고 딱 정말 요 보시면 후가 이 2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거는 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화성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를 후가에 삼성 후가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전혀 그리고 동영진행 엄청 좋아하시는 작곡가분이 들어가셨나 봐요. 그죠? 문제가 어쩜 이렇게 동영진행을 일관성 있게 내셨는지. 네, 그리고 3번, 4번은 다 국악이고 논술도 국악이고 그러니까 서양음악사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네 리머 엘리엇도 안 나오고요. 정말 그죠? 네. 근데 어떤 선생님이 또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1년 동안 자기는 여태까지 공부한 것 중에 가장 많은 공부를 했고 정말 머리가 두둑해진 것 같아서 시험보다는 훨씬 많이 공부를 했지만 되게 보람이 있었다.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올해는 네, 되게 속이 좀 쓰려요. 그 문제가. 어쨌건 봅시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왜 변별을 할 요소를 하나 정도 넣어야 1, 2점은 좀 어렵게 왔다 갔다 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지금 총열음악의 작곡 기법의 특징 얘기하면은 뭐예요? 그 음악에 있어서의 음고뿐만 아니라 음가, 강세, 음색 등의 음악의 요소들을 다 시리즈화해서 또는 음열화해서 하나의 작곡적인 기법, 그러니까 작곡의 원리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역행, 전위, 역행전위 이러한 기법들을 활용해서 그 주어진 음열들 또는 음열 말고 다양한 다른 그 뭐예요? 시리즈들을 하나의 작곡의 원리로 활용한다. 이건데 여기선 주된 포인트는 음고뿐만 아니라 다른 음악적 요소들을 시리즈화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분석하라고 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니은의 연주 동영상을 보고 음악사적인 면에서 작품의 특징을 쓰세요. 자, 요거 마지막 시간 채점표 드렸던 거 거의 똑같이 쓰시면 돼요. 그 불확정성에 대한 거 드렸는데 일단은 이 곡에서 이 어떤 음악사적 측면에서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하면 일단 우연성이라는 거를 저기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얘기하겠죠. 그래서 연주 과정에서의 우연성, 우연적인 요소, 거기에서 또는 소음까지도 음악의 어떤 그 음악적인 소리로 인정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음악사적 의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소음과 관련해서는 예술과 일상의 어떤 그 경계를 없앴다. 그래서 이게 그 듀샹이라는 사람, 그 미술가가 샘이라는 작품, 그것도 문제 나왔었죠. 예, 했던 거에서 처럼 그 음악회에서의 어떤 그 하나의 규정된 시간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때그때 발생되는 그 소리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소리거든요. 그래서 예술과 일상성의 어떤 경계를 허물었다. 그 다음에 뭐 창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불확정성, 그리고 똑같은 연주가 하나도 없죠. 그 결과물로 이루어지는 소리들은 항상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것도 다 불확정성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키워드는 일상성, 우연성, 그 다음에 불확정성,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의 음악사적인 측면에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소음으로의 어떤 확장, 음을 다루는 거에 있어서 확장. 그거 말고도 사실은 더 뭐 쓰실 뭐 이런 게 더 있나요? 뭐 하고 물어보시는 건 이따 질문할 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다른 거 쓰신 분들 있으면. 그다음에 2번. 2번은 자. 첫 번째가 F 샵 뭐예요? 메이저 7이죠. 그 다음이 B 메이저 7. 그 다음에 세 번째가 E 샵 마이너 7. 그 다음에 마이너 7 마이너스 5. 자, 요거는 우리 악보 보시면 네. 그리고 일단은 먼저 이걸로 써드리고 그 다음에 코드명으로 화음 기호로 분석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뭐 몇 도가 돼요? 4도에 대한 5도의 7이 되죠. 왜? 뭐가 되니까? 파샵, 그 다음에 라샵, 도샵, 미 내추럴. 요게 미가 내추럴이잖아요. 앞에 미가 타이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비화성음으로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그래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화성 같은 경우는 이걸 제가 이제 7이라고 주로 다 썼는데 주로 화성음 분석으로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구성음을 보시면 파샵, 라샵, 도샵, 미 내추럴. 네,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여기까지를 만약에 이렇게 여기가 미 내추럴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가 미 내추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얘까지를 화성음으로 보고 얘를 미 샵이죠. 그 다음은 네, 그래서 얘를 비화성음으로 보고 그 다음 음으로 만약에 분석을 했을 경우는 그러면 얘는 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얘가 전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비화성음을 쓰라고 한 게 그러니까 그것도 답이 될 수 있어요. 이 미 샵이 그 다음에 나오는
레샵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마디선은 요렇게 되거든요. 아니, 마디가 아니라 그 첫 비트는 요렇게 되고 있는데, 만약에 얘를 요것만 구성음으로 보신 분들은 얘를 뭘로 해석을 해야 돼요? 계류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 마디에서 해석 저기가 되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해결이. 그 다음 마디가 아니라 그 다음 비트, 두 번째 비트에서 해결이 되는 걸로 봐야 되죠. 만약 그러니까 분석을 요렇게 하셨다면 네. 근데 이거 한번 이 악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악보상에서는 얘는 얘는 내추럴이고 얘는 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얘는 타이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내추럴인 거고 얘는 샵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걸로 분석을 했다고 하더라도 얘는 뭐가 돼요? 비화성음이 되는 거죠. 얘는 뭘로? 전타음이 돼야 되는 거고. 네, 약박에 오는 전타가 될 수는 안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일단 요 악보가 전 진짜 제대로 된 악보인지 한번 이 음을 여기다가 이 음대로 써주고 싶어야, 그래야 얘가 기능적으로는 좀 말이 되거든요. 그쵸? 네. 네. 아, 그렇게 보신 분도 있겠구나. 잠깐만요. 지금 케이스가 되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네요. 뭐냐면 아까 요걸로 볼 경우에는 요 음만 약박에 나오는 전타로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얘만 비화성으로 보고 요거를 화성음으로 볼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F, 샵, 파샵, 라샵, 도샵. 어머 잠깐만요. 여기 메이저 세븐으로 이게요. 이게 그러니까 F 샵 세븐으로 볼 경우가 이건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요걸 묶어서 본 경우가 F 샵 메이저 세븐. 괄호 F 샵 메이저 세븐. 자, 이렇게 본 경우는 요거를 묶어서 본 경우. 그러면 얘를 계류로 보고 요게 그 다음 비트에서 여기서 해결된 걸로 볼 경우에는 F샵 메이저 세븐으로 보면서 그렇게 써주셔야 되는 거죠. 얘가 계류인데 요 비트에서 해결된 거. 또는 요렇게 묶어서 쓰신 분들은 F샵 세븐으로 보고 요렇게 보고 얘가 약박의 전타. 요거 넘어가도 될까요? 첫 번째 비트.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트는 구성음이 뭐예요? 네. 시, 레샵, 파샵, 라샵. 네. 그래서 시, 레샵, 파샵, 라샵이니까 얘는 화음의 저기는 몇 도고? 사도에 뭐가 돼요? 네, 세븐. 그러니까 지금 사도 화음에다가 얘를 붙인 건데 지금 요거를 사도의 요 도미넌트로 볼 경우는 이게 화성적으로 연결이 되게 매끄러워요. 더.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에는 요걸로 여기서 분석을 한 건데 만약에 요거를 이걸로 1도에 7로 봤다면 그것도 안 되는 건 아닌 거 아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뭘까요? 구성음이 미샵, 솔샵, 시, 레샵.
자, 그러니까 요거 우리 반감칠 표시하는 거 많이 공부했었죠. 요거는 몇 도예요? 7도에 요거 반감칠 표시해 주셔야 되고 7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번째는 A 샵 자, 요것도 A 샵 마이너스 7으로 보시게 되면 뭐가 되냐면 라 샵, 도 샵, 미 샵, 솔 샵. 근데 이거를 또 만약에 솔을 이렇게 보신 분도 계시죠? 있나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위에도 솔이 있고 아래도 솔이 있고 해서 그냥 7로 하는 게 비화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더 적절하겠죠. 그래서 얘는 몇 도가 돼요? 3도의 7화음. 자, 여기까지가 마디 1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마디 넘어간 부분에서는 D 샵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G 샵, 그 다음에 C 샵 7.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문제가 연속 7화음을 문제를 내려고 한 것 같아요. 그거의 어떤 동형진행적인 형태로서 문제를 낸 것 같은데, 자, 일단 D 샵 마이너스 7은 몇 도고? 6도에 7이고, 그 다음에 G 샵은 2도에 7이고, C 샵은 5도에 7. 그래서 앞이 1도면요 다 4도 관계예요. 간격이. 앞이 여기가 1도면 네, 첫 번째가 1도면 다 4도씩 올라가요. 네, 여기가 이걸로 보지 않고 만약에 1도의 7이다. 1도의 메이저 7이겠죠? 1도 메이저 7. 그냥 7 해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4도 올라가고 4도 올라가고 4도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도시라 솔파 5도 내려가는 진행. 네, 5도 내려가는 진행 5도권으로. 네.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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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도씩 내려가서 동형진행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5도 서클 그걸로 문제 파악을 하시면 네. 요것만 만약에 근데 이것 이렇게 해도 5도 서클을 맞아요. 똑같이 5도 서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걸로 보셔서 요쪽으로 묶어서 볼 수도 있고 얘로 봐서 요 뒤쪽으로 묶어서 볼 수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비화성음은 어디 나와요? 계류로 나오죠. 네, 불협화 음정의 해결 과정을 쓰라고 나와 있잖아요. 불협화 음정의 해결 과정을 설명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잠깐만요. 불협화 음정이 여기서 정확히 뭘 지칭하는 거예요? 불협화 음정 세븐으로 7음으로 볼 수 있어요, 혹시? 불협화 음정. 저 비화성음으로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이거 약간 그러네요. 원래 불협화 음정이면
그러니까 도미넌트 세븐이 아닌 경우 여기에서의 칠음 아니 여기 이거는 도미넌트 화성으로 만약에 이걸로 볼 경우에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칠음 같은 경우는 그 뭐죠? 도미넌트에서의 세븐이 아니고 마이너 세븐이나 메이저 세븐에서의 칠음은 불협화 음정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그 칠음이 해결되는 과정을 묻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불협화 음정의 해결 과정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비트에서 시레 파 라가 솔로 해결되는 과정 있죠. 시레 파 라에서 그 라 음이 칠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라까지의 7도가 그 다음에서는 6도로 해결이 되죠. 엘토와 베이스의 음정 관계가. 지금 그걸로밖에 해석이 그 불협화 음정에 이라고 했을 때는 안 어울리는 음정인데 그 안 어울리는 음정이라 함은 메이저 세븐에서의 칠음과 베이스 간에 생기는 그 7도 요게 그 다음 세 번째 비트에서 뭘로 해결이 돼요? 6으로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시도라미파솔 라가 시도라미파솔로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도 하행에서 해결된다. 칠음이 2도 하행에서 해결된다. 뭐 이렇게 쓰면 답이 되겠네요. 불협화 음정 바흐의 삼성후가 네. 그렇지 않다면 비화성음이란 용어를 썼을 거예요. 그죠? 비화성음이란 용어를 썼으면 앞에서 여기서 얘기한 것 같은 계류냐 뭐 전타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불협화 음정이라고 왜 썼을까요? 18세기 대위법에다. 네, 이게 16세기 대위법이면 사실 이런 음정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18세기 대위법이면 비화성음으로 얘기를 해야 이게 더 적절한데 네 어쨌건 요렇게 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채점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일곱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0.5점씩 하면 3.5 그리고 불협화 해결 과정 1.5 그러기엔 너무 1.5가 많은데 그죠? anyway 어떻게든 뭐 우리가 일단 뭐 채점 기준까지 그건 좀 나와봐야 할 것 같고 네. 네. 가능해요. 네. 안 그래도 그것도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 여기 4도 이사로 보는 경우 이게 보통은 낮은 그러니까 첫 비트로 그거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음 중에 낮은 음을 기준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가능하죠. 또 질문 혹시 있으세요? 이 문제가 좀 시간 걸리셨죠? 하나하나씩 다 쓰면서 하느라고. 네. 네. 다시. 네. 네. 아, 자리 바꿈을 안 하고 세 번째 비트처럼 세 번째 비트 얘기하시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첫 비트, 첫 번째 비트로 하는 거와 낮은 음을 하는 거와 마디 단위로 만약에 하라고 했으면 사실은 보통은 낮은 음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요. 근데 그냥 한 비트에서 보통 강박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해도 그 분석이 틀렸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나와봐야 알겠지만, 네. 사실 이런 건 다 공개해줘야 돼요. 그죠? 아니, 뭐 서술 막 쓰는 것도 아니고, 왜 공개를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이런 거, 뭐죠? 분명히 이의제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답이 공개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의제기를 해요? 그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가서 보고 나면, 근데, 네, 어쨌건 화성 문제는 첫 비트를 기준으로 해서 하시던, 아니면 낮은 음을 기준으로 해서 하시든, 일단 그 화음을 쓰라고 한 걸로 봐서는 제가 보기엔 둘 다 맞게 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이것도 우리 참 많이 했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아예 그냥 표까지 다 만들어서 드렸는데 딱 나왔어요. 반가운 12따라와 선인들. 그리고 이거 기출문제로 나왔던 곡이잖아요. 그쵸? 기출문제 그 선인, 남경 선인 이것도 나왔고, 12따라는 뭐 문제에서 워낙 우리 많이 해서 가곡성 우조인데, 이것도 이제 질문이 있겠죠. 우조라고 쓰면 맞나요? 당연히 맞겠죠. 네. 근데 문제의 의도를, 두 대목의 음악적 차이점을 조와 장단의 측면에서 각각 서술하시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 문제를 잘 읽으시면 이 두 개의 조는 하나는 우조, 그 다음에 하나는 무슨 조예요? 계면조. 그러면 우조와 계면조가 딱 대비가 돼요. 그리고 거기에 가곡성이라는 거는 괄호예요. 그 괄호로 그거를 더 수식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곡성 우조로 쓰신 분도 맞을 거고 우조라고 쓰신 분도 맞을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가곡성이라는 게 붙는다는 거는 그 승상댁에 가는 거니까 승상이 좀 높은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분위기로 약간 더 정확스러운 분위기로 부른다고 해서 가곡성이 붙은 거고, 그 다음에 우조는 일단 어느 마당에 속하는지는 가는 어디에 들어가고, 가는 어느 마당이에요? 둘 다 심청가네요. 두 대목이.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심청가. 두 대목이 어디에 속하는지 쓰고, 음악적 차이점은 우조와 그 다음에 계면조. 그리고 이것도 어떤 거예요? 이렇게 멀리 이렇게 조망하는 대목이 또 나오죠. 그래서 사설에서의 뭐 그 청송 반송을 바라보고 막 이렇게 쭉 가면서 이렇게 보는 그런 거에서 뭐가 나와요? 우조. 그 다음에 이제 조는 그러니까 뭐죠? 장단은 진양. 그 다음에 선인 따라가는 대목에서는 그 세상을 하직하는 슬픔 뭐 이런 것들이 계면조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단은 예, 중몰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이것도 각각 장단의 측면에서 각각 서술하세요. 이것도 1.2씩일까요? 1.25? 다 1점씩? 심청가 1점. 그 다음에 우조, 네, 계면조. 그러면 사실 여기서 문제에서 이면이랑 관련해서 설명하라고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 조건은 없어요. 각각 서술하세요. 두 개를 비교하세요만 있고, 어떤 측면에서 비교하라는 말이 조건이 이면 얘기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면을 안 썼다고 해서 틀리게 할 근거는 문제상으로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서술이니까 그런 어떤 그 설명, 두 가지의 연관관계에 대한 설명하는 점수 퍼센테이지를 조금이라도 넣어놨다면 그러면 네, 약간의 배점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너무 이상한 문제. 네. 아니, 올해는 그럴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이거 몇 개로 쓰셨어요? 가짓수? 6가지로 많이 쓰셨죠? 근데 이거 너무하지 않아요? 이건 진짜 문제 정말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일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름을 쓰라고 사실은 했으면 이런 식의 아는 거는 채점이 될 텐데 첫 번째가 이게 오양선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장생보현짐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나머지 그림들이 뭐 선유락도 그렇고 춘행전도 그렇고 이거 다 19세기 창작물들인 거니까 그때 같은 시기에 그걸로 본다면 네, 둘 다 뭐 가능한 거고 네, 그렇게 봤을 때 맨 위에 거 그다음에 왜 옆에 왼쪽에 혼자 하는 게 네, 춘행전, 춘행무 뭐 다 맞죠. 그다음에 이 그림에 나타난 영향 조건에 따라서 자, 그다음에 두 옆에 또 하나는 가인전목단. 그다음에 아래는 선유락. 그다음에 학령문가요? 잠깐만요. 이게 4명이서 하는 거 뭐였죠? 항장무? 헷갈리네요. 향발무? 아, 그 저거요. 이거 들고 있는 향발. 네. 그러면 하나 둘. 근데 둘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건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칼이 아니라 활이래요. 헐이죠. 정말 헐이에요. 그래서 이 선유락에 속하는 차라리 이게 뭐 뭔지 다 각각 쓰라고 했으면 덜 억울했을 것 같은데 이게 선유락에서 올해 틀릴 수 있는 문제는 제가 보기엔 이거 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올해하고 이 건무로 착각할 수 있는 이 두 사람. 그러니까 네, 정말 실수 하나도 안 하고 틀렸으면 2점 깎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답은 올해 중에서 어떤 거에 해당하는가 물어봤는데 이거는 가래에 해당해요. 가래. 네. 국조 올해의라고 해서 조선시대 그 예법과 절차에 관해서 기록한 책에 이 5가지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가래가 뭐에 대한 것들이냐면 왕과 왕세자 그 다음에 백관들의 조화의 궁궐에서 행해지는 뭐 납비, 책비 등의 그러니까 궁궐에서 행해지는 의식 절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왕세자의 관례나 뭐 국왕이 베푸는 각종 잔치 이런 것들과 관련된 모든 기록은 다 가래에 속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게 그 다음에 이제 빈례가 있고
군예가 있고, 그 다음에 흉예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 5가지에 속하는 조선시대 의례와 관련된 기본 규칙이 적혀 있는 책이 요 오래의인데, 네, 그 중에서 가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에 해당하는 정제의 가짓수. 답은 5가지. 제가 보기엔 요거 2개 2점인 것 같아요. 올해의 그 그러니까 어느 해나 한 2점 정도가 벼요. 공부한 것들에서. 근데 어떤 분이 이것까지 맞추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의 정제 중에 순조에 대해 창작된 뭐죠? 네. 춤의 종류를 쓰세요. 자, 이거 뭐하고 뭐예요? 잠깐만요. 선유락하고 춘행전 또는 춘행무. 아, 가인전목단도 들어가죠? 네. 만약에 얘를 장생보현지모로 보고 했으면 장생보현지모도 들어가는데 설마 그거 2개를 구별하라고 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네. 신라 때부터요? 잠깐만요. 제가 마지막이 아니라 문풀 때 그 한국음악 통사의 선율악기 이걸로 나온 걸로 제가 본 걸 기억을 하는데 그거 한번 다시 지금 체크해 볼게요. 잠깐 쉬는 동안에. 그 다음에 다의 악대 중에서 계단 위에 배치된 악대 뭘까요? 네, 등가. 일단 등가 또는 뭐 등가 악대 뭐 이런데 이 악대가 또 전정고취라고 답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전정? 헌가요? 근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문제에서의 의도를 얘기하면 지금 요렇게 이게 있고 요 대돌이 있고 그 대돌 위냐 아래냐를 묻는 문제라고 만약에 지금 문제상으로는 지금의 요 문제의 올해 문제에 전체적인 어떤 태도를 봐서는 이 문제의 답은 계단 위에 배치된 악대라고 해서 등가로 답을 심플하게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전정고추나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사실 그게 안 된다고 할 근거가 되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냥 이 문제 자체에서는 계단 위에 배치된 악대, 그럼 계단 아래에 배치된 악대랑 구별해서 지금 쓰라는 앞에 수식이 딱 그냥 그거를 쓰라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등가로 해서 맞춰 놓고 조건에 따라 서술하세요. 자, 그러면 네, 여기까지. 일단 잠깐 쉴게요. 여기까지 해서 서술 문항까지 채점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요, 점수는 지금 맞추지는 않고요. 제가 오늘 중으로
아마 인강은 오늘 제공이 될지 내일 제공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해설을 다 들으시고 가채점은 일단은 그냥 지금 제가 여기까지라고 생각됩니다. 이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는 그냥 틀리는 쪽으로 일단은 점수를 계산을 하셔서 지역별 점수표하고 그 다음에 전체 점수 그거하고 두 개의 게시판을 만들어 놓을게요. 투표함을. 그러니까 사실 이거 별 의미는 없는데요. 안 만들어 드리면 다 만들어 달라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저도 대략적인 한번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하기도 해서 무기명 투표니까 네, 한번 그 투표를 해보고 본인 점수를 가감 없이 좀 올려주시면 여러분들이 표본을 주셔야 전체 통계가 뭐가 나오죠. 그냥 가만히 있고 이렇게 남들이 올리는 것만 보겠다 하면 다 그런 마음이면 아무것도 안 올라오니까 네, 다들 지역별로 한번 올려봐 주시고 그리고 교육학이 되게 변수가 커서 이걸로 뭐 컨펌 되는 게 전혀 아닌 것 같거든요. 작년 같아서는 거의 전공 점수로 갔어요. 근데 올해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훅 이렇게 꺼지시는 분들도 꽤 있고 해서 아마 교육학에서 뭐죠? 과락은 잘 안 줄 것 같아요. 근데 과락이 아닌데 10점 맞으신 분과 19점 맞으신 분과 9점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전공에서 요 정도 난이도면 9점이면 어마어마한 점수 차이일 것 같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보통 이제 작년에 수석하신 선생님들 되게 많았어요. 각 지역별로. 근데 한 15점 정도? 컷에서? 그러니까 보통 컷이 한 50점 정도면 65점 정도가 이제 대부분 수석이었거든요. 그 정도 점수대에서 60 한 3, 4점에서 3, 4, 5. 그리고 이제 실기를 웬만큼 무난하게 이렇게 하시고 교육학도 그냥 무난했을 경우에 컷이 한 45 정도 되는 지역이었다면 60점 정도 맞으시면 거의 수석을 하셨어요. 그럼 15점 정도 차이가 나면 교육학에서는 끼케야 3, 4점이거든요. 아무리 많이 차이 나도 거의. 그러니까 교육학 때문에 전공이 뒤집히는 일은 절대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게 거의 점수를 주는 쪽으로 채점을 한다고는 하는데 막 교감 선생님한테 전화하고 학원에 전화하고 막 다 물어봤거든요. 하도 교육학 때문에 막 바들바들 떨면서 문자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전공은 그냥 그랬다. 괜찮았는데 교육학이 얼마 어떻게 나오겠느냐 뭐 이렇게 했는데 또 가채점을 해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교육학 선생님한테 뭐 이렇게 내서. 근데 그렇게 내서 채점을 해주신 선생님도 계실까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많이 깎이지는 생각보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정불안 하시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근데 그거 다시 재현해서 쓰고 싶지 않죠. 네, 그러니까 그냥 점수 여기서 좀 잘 봤어도 교육학에서 깎일 수 있으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2차에서 당락이 결정될 가능성이 작년보다는 훨씬 높다는 얘기예요. 작년에는 그 정도 수석 점수 정도 맞으시면 떨어질 일도 거의 없었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한번 모아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점수는 그냥 맞고 들어가는 점수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몇 문제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문제가 됐던 애들을 답을 뭘로 채점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스투피드하죠. 이런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걸로 인해서 뭔가 움직인다는 건 되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쨌건 지금의 올해 문제를 분석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에서 결정 날 거다. 2차에서 결정 날 거다. 올해 문제 같은 경우 너무 잘 보신 분들도 없진 않더라고요. 근데 대체로 문제가 쉽다고 해도 기본적인 실수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래서 그것들이 를 되게 기정사실로 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실수들이거나 아니면 몰랐던 것도 솔직히 있잖아요. 그죠? 몰라서 못 쓴 것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작은 점수 간격 안에서의 변별이 생길 거다. 이렇게 분석이 되네요. 자,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논술은 10분이면 돼요. 그래서 논술 설명 간단하게 10분 정도만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아주 간단하게 금요일 수업 어떻게 할 건지 제가 그동안 계속 결정을 못 하다가 이제 뭐 학원이랑도 얘기를 어느 정도 해서 대략 가이드라인을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아마 5시 정도에서 5시 한 20분 안에는 끝날 것 같아요.